안녕하세요. 유럽문화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 김덕선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아마 집에서 또 이렇게 조촐하게 명절을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예년 이맘때 되면은 이렇게 긴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아마 그러한 답답함이 조금 지금 많이 남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그러한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여러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이 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제목은요, 바로 먹고 마시며 배우는 여행,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아마 그 나라의 바로 식문화를 접하는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것들을 경작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바로 그 식문화 속에서 어떤 또 역사가 꽃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먹고 마시며 배우는 여행으로요, 조금 식도락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요, 먹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식사 시간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많은 먹거리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가까운 우리 주말 같은데 이제 조금 유럽 문화가 좀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바로 좀 유명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접해 보시면서 바로 이런 유럽 문화를 조금 달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바로 그런 나라는요, 총 4나라로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의 식도락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게 이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 정말 세계인들의 식탁을 바꿀 정도로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이탈리아 음식을 우리가 다 만나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피자, 파스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먹거리,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이 목축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광활한 그 평야에서 우리 이렇게 재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 굉장히 질 좋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식재료로 다양한 또 레시피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바로 그런 또 요리가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 이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음식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영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 하면 영국 음식은 맛없기로 소문났는데 왜 영국 음식을 소개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을 건데, 그 영국 음식이 그렇게 다양한 음식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또 우리는 영국 하면은 단 하나 더 유명한 건 홍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홍차가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미식가들의 나라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일반 우리 국민들의 평등과 인권을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빵. 우리가 또 파리 하면은 파리지앵들이 이제 바게트를 들고 다니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또 상상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프랑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요. 독일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우리 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이 독일 맥주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독일 맥주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세계적인 바로 맥주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 이탈리아로 먼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제가 첫 번째 이탈리아를 준비한 이유가,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제가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먹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 세계 어딜 가든요, 이탈리아 음식을 아마 보지 못한 곳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 바로 특히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틀리라고 해서 이탈리아 식재료들만 따로 이제 파는 그런 곳이 우리 또 서울에 들어서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이런 먹거리와 식재료를 또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가 또 이탈리아 이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먹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함께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일이 끝마칠 쯤 되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엄마랑 통화하는데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은, 퇴근하고 나서 오늘 저녁 먹거리가 뭔지,
오늘 저녁 뭐 먹을 건지 그거를 항상 이렇게 또 물어보던 이 모습들이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지,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 건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이런 먹거리들로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닐까랍니다. 특히나 그런 또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대식가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는요 실제 전통적으로 하루에 5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어떻게 먹냐라고 한다면요, 아침을 일명 꼴라치오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그냥 커피 한 잔과 우리 크루아상 빵이 있죠, 바로 브루쇼 같은 바로 그런 빵들을 조금 이렇게 즐기는 편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한 10시 반에서 11시쯤 되면요 조금 출출함이 이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푼디노라고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싸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라든지 빠니니 이런 곳들,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에 가서 간단하게 이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잔 또 먹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되면요 우리 프란조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거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뭐 샐러드라든지 냉파스타라든지 아니면 남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 바로 이런 것들을 또 즐겨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한 4, 5시쯤 되면은 또 약간 우리 보통 보면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거의 업무도 끝나갈 시간이죠. 학생들은 이제 학교 시간 맞춰가지고요 이제 좀 출출함, 우리 일명 얘기하죠, 당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렌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간단한 이제 다과를 뭐 여러 가지 달콤한 뭐 케이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녁은 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은 좀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7시, 8시쯤 되면은 거의 이제 식사가 마무리되고 한 9시쯤 되면은 거의 식당 문을 닫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행하다가 깜짝 놀라셨을 건데, 이탈리아는요 거의 평균 7시에 식당이 문을 열어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다 닫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보통 피크 타임이 한 8시 반에서 9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 닫을 시간이죠. 그때가 이제 피크 타임으로, 저녁에는 보통 뭐 안티파스토부터 시작해서요 프리모, 세콘도, 바로 이런 것까지 굉장히 정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는 바로 그러한 또 저녁 식사를 갖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탈리아가 워낙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순서로 하루에 이 먹거리들이 어떤 것들을 먹는지, 그 유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라치오네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아마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곤욕스러워 하시는 부분 자체가 아침 식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아침 식사 이렇게 또 생각하면요 굉장히 뭐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스크램블, 막 푸짐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탈리아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통 이게 전형적인,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그냥 이탈리아 아침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유 들어가 있는 뭐 카푸치노라든지 카페라떼, 아니면 그냥 카페 한 잔만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바로 브루쇼라고 하는 우리 크루아상 빵이 있죠. 바로 크루아상 빵으로 그렇게 아침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나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먹지 않고요 나와서 아침에 가장 먼저 문 여는 곳이 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바는 이제 아무래도 술집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파는 곳. 그래서 여기가 가장 아침 6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 근처에 가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카푸치노 한 잔에다가 바로 이러한 크로아상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바로 그렇게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커피는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이기도 하고요, 저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바로 이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 것 자체가요 하루에 뭐 기본으로 3잔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신기하죠. 왜 이렇게 이탈리아의 커피가 유명해졌을까요?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커피는 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건 아니었죠.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잠깐 구성을 해봤는데 에티오피아에 약 7세기경에 목동이었던 칼디라고 불렸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염소떼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언덕배기에 가서 풀들을 먹이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염소들이 막 우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 염소들이요 앞발을 들고 뒷 두 다리로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이러는가 싶어서 봤더니요, 이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막 따먹으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 칼디도 마찬가지로 그 빨간 열매를 먹기 시작했는데 먹자마자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신이 또렷해지고요, 뭔가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가지고요, 바로 근처 인근에 있던 수도사에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슬람교 수도자였던 바로 이 남자는요,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붉은색이기도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요, 처음에 맛을 보고는 그 맛에 놀라가지고 그냥 그 불길에 그 열매를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그 버려지면서 불길에 그 빨간 열매가 타오르기 시작하자 더 구수한 향과 함께,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바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커피콩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맑아지는 이 모습을 발견했던 수도자는요, 뭔가 다른 또 효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불길에서 꺼내어가지고 바로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우리 일명 각성효과라고 얘기하죠. 잠이 오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도 발견해내면서, 아무래도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잠도 오지 않고 바로 이러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음료다라고 해서 이슬람인들에게부터 먼저 퍼져나갔던 게 바로 이 커피의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코란의 영향으로요, 술을 엄격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더 커피 문화 자체가 널리 퍼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렇게 이슬람인들에게 퍼져나갔던 커피가 그럼 어떻게 유럽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바로 그 이야기는요, 처음에 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만났던 것 자체가 우리 하나의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이야기 들으셨죠? 바로 그 십자군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문화가 바로 이곳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그 이슬람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던 커피가 바로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아름 그 커피 맛을 봤던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자 그 이야기가 성직자들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었대요. 그러면서 이 성직자들은 뭐라 생각했냐면요, 아무래도 이 이슬람교 자체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교도였기 때문에 이교도인들이 마시는 바로 그러한 음료다라고 해서 악마의 음료다,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음료다라는 바로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금지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구를 찾아갔냐, 바로 교황님을 찾아가거든요. 바로 그 교황님이 클레멘스 8세 교황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클레멘스 8세 교황님도요, 이미 이전부터 커피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의 향긋한 향과 맛,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교도인들이 먹었던 음료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클레멘스 8세 교황님도 가서요, 이건 당장 중지시켜야 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클레멘스 8세 교황님 입장에서는 난감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향기로운 커피, 맛있는 커피를 좀 더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커피를 대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커피에다가 바로 뭘 내렸냐, 세례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스 8세 교황님은 얘기합니다. 우리 악마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악마를 밥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음료로 만들어 바로 커피를 널리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바로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져 왔던 커피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또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때 또 하나 재미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커피에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우리 작곡을 했던 사람이었죠. 베르디, 주세페 베르디. 예,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르디가 만들었던 오페라 중에요. 가면무도회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오페라가 하나 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은 한 분 계실 겁니다. 원래 바로 이 베르디가 만들었던 가면무도회의 이 큰 주제는요. 우리 이 구스타프 3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극중의 내용을 보면요. 이 구스타프 3세의 신복이었던 레나토가 이제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국왕이랑. 그래서 바로 이런 반역자들의 꼬임과 아내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가면무도회에서 구스타프 3세를 이제 국왕을 살해한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원래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바로 이런 것들을 좀 극적으로 재현을 해가지고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오페라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구스타프 3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구스타프 3세가 있었을 당시에 바로 이 스웨덴은요. 엄청나게 커피 수요가 늘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피의 이 수요로 인해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가뜩이나 이 구스타프 3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그가 봤을 때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시꺼먼 게 좀 예전에 성직자들과 비슷하게 뭔가 사람을 현혹시키고 죽음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구스타프 3세는요. 어떻게 해서든 커피의 수요를 줄여보고자 내가 이 커피의 안 좋은 효능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참 재미난 게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사형수로 잡혀왔던 이제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되면은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은 한 사람한테는 매일 3잔씩 커피를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제 쌍둥이 형제 한 명한테는 매일 3잔씩 커피를 마시게 했었대요. 그래서 의사를 매일매일 보내가지고요. 바로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체크하면서 누가 먼저 죽을까? 바로 그렇게 실험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 자체가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러한 이제 실험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어요. 실제 바로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재미나게도요. 바로 그 두 사람의 건강을 체크했던 의사가 가장 먼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구스타프 3세도 암살이 되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했었고요. 실제로 실험에 참가했던 바로 두 사람 중에 홍차를 마셨던 사람은요. 83세의 일기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를 막기 위해 이렇게 또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스웨덴 사람들은요. 그 실험 덕분에 더 이제 커피 효능들을 더 알게 되면서 더더욱 또 많은 커피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나의 이제 커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 이탈리아가 또 커피로 유명해지게 되었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의 대부분의 이제 단어가 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했죠. 뭐 카푸치노라든지 뭐 카페 라떼, 카페 마키아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기계의 발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입니다. 자, 1884년에 바로 이 지금 오늘날에 시초가 됐던 에스프레소 기계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안젤로 모리온도라고 불렸던 바로 이 남자에 의해서 바로 이 물과 증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해가지고요. 바로 이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었냐면요. 처음에 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 너무 많은 대량의 커피를 추출해야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바로 실용화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밀라노의 기계 제조 회사의 오너였던 바로 루이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전에 안젤로가 만들었던 이것을 개량을 해가지고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에스프레소 바로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머신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오늘날 바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마시는 그 카페 에스프레소의 기원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바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도 했었고 비싸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커피였다가 이러한 커피의 가정화를 이뤄낸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탈리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또 선물로도 많이 사가시기도 하시고 많이 보셨을 건데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일명 우리 비알레띠라고 불리는 모카포트의 그림, 우리 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1933년에요. 알폰소 비알레띠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모카포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과 그리고 커피 원두만 있으면요, 이것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냈던 이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코스염이 있는 바로 이것을 트레이드 마크로 해가지고요, 바로 이 알폰소 비알레띠 아들이었던 레나토 비알레띠가 바로 이렇게 또 이 그림들을 새겨 넣으면서 모카포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들이었던 레나토 비알레티는요, 2016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어요. 평생 이렇게 이 모카포트에 온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재미나게도요, 내가 죽거든 나의 유해를 이 모카포트 안에다가 담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례식 바로 모습이에요. 화면에 보시면요, 큰 모카포트 안에 바로 그의 유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면에 들었던 바로 이 비알레띠. 그래서 이 비알레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에스프레소 자체가 가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이탈리아 가정에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요, 다 하나 두 개씩은요, 다 이 모카포트를 가지면서 가정에서도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카페를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또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이탈리아에서 뭔가 선물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한국에도 물론 조금씩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커피 한 번쯤 맛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요 비알레띠 아니면 그냥 모카포트,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원조는 비알레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브랜드 저렴하게 보통 커피 두세 잔 정도 이제 뽑을 수 있는 것들은요,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탈리아 커피 맛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품으로 남겨져 있는데, A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B 깔때기에다가 커피 원두를 넣고요, 바로 이것을 다 이 잠근 다음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주면요, 바로 A에서 물이 끓으면서 그 물이 바로 B를 통해서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C에 바로 아주 맛있는 커피가 이렇게 또 채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계도 만들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최초의 카페는 어디에 들어섰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최초의 카페는요, 우리 베네치아에서 먼저 들어서게 됩니다. 베네치아. 어떤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많은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베네치아 상인이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바로 또 모여지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처음 커피콩이 전래되었었고요. 최초의 카페, 유럽 최초의 카페가 베네치아에 제일 먼저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45년도에 베네치아에 들어섰던 이 최초의 카페는요, 아쉽게도 지금은 흔적은 남겨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요, 우리 1720년에 오픈한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불리는 곳이 지금도 남겨져 있거든요. 아마 베네치아를 갔다 보신 분들은 무조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유럽인들의 응접실,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했었죠. 유럽인들의 응접실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광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산마르코 광장 한가운데에 바로 이 카페 플로리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뭐 인문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예술가들, 사상가들, 그들이 항상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 이러한 커피보다는 그들은 와인들을 즐기면서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문화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커피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들은요, 바로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아주 다양한 바로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카페에 모여 앉아서요, 많은 예술가들, 사상가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카페 플로리아는요, 많은 이제 바깥에 가면은 실제 뭘 만들어놨냐면요, 현악기들을 이제 직접 연주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광장 한가운데에 야외 테이블까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과 함께 또 이렇게 옛날 전통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또 베네치아 이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에 가면은 우리 카페 그레코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은 우리 스페인 대사관이 1700년도에 그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앞에 조성된 광장이라고 해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불렸죠. 특히나 이 스페인 광장 바로 그 조금 한 500m 정도만 위에 올라가면요, 로마의 북문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왔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들어왔었죠. 특히나 이 카페 그레코가 1760년도에 문을 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게 바로 우리 그랜드 투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영국의 귀족 자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바로 많은 이제 이러한 귀족층들이 가정교사를 이끌고 바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의 그냥 유학길에 올랐던 것들이 하나의 그냥 문화였어요. 그때 가장 많이 찾아왔던 게 또 이탈리아, 바로 이곳이 됐죠.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 로마의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도 있었고요. 또 하나, 교황청이 위치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찬가지로 많은 예술가들이 남겨졌던 바로 이러한 그림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바로 그런 모습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문에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이 스페인 광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또 스페인 광장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카페 그레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세계적인 문인이나 음악가, 극작가, 지식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러한 또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장소가 카페 그레코라고 불리는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카페 하나가 있는데 나폴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브리누스라고 불리는 카페거든요. 원래는 1860년도에 문을 열었다가 잠시 문을 닫고요, 1890년도에 와서 다시 재개장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VIP들, 한마디로 귀족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장소가 또 감브리누스라고 불렸던 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리발디 장군도요, 매일같이 감브리누스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와서 바로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곳에 가면요, 재미나게도 전시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교황님이 마셨던 커피잔 씻지 않고 그대로 다 놨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마셨던 커피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모습들이 있는데, 남쪽은 특이하게도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카페, 에스프레소 그냥 그 원액의 그 모습들을 많이 즐기는 편이, 쌉싸름한 그런 맛을 즐기는 편이다라고 한다면요, 남쪽은 좀 더 달콤한 맛을 많이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감브리뉴스, 바로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가 있어요. 일명 스트라파차토라고 불리는 카페거든요. 여기에 아주 달콤한 코코아 가루를 뿌려가지고요, 그리고 달달하게 먹는 바로 그런 커피인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실제 감브리누스에서 근무하는 이분이요, 어떻게 만드는지, 가정에서도 그들이 만드는 시그니처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Ciao a tutti, sono Michele De Gambrinus. Oggi faremo il caffè. 잠깐 해석을 해드린다면요, 바로 여기 감브리누스에서 일하는 미켈레라는 분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그들이 얘기하는 스트라파차토, 바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스트라파차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카페하고 설탕, 그다음에 이제 코코아 가루, 요것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모카 커피로 이렇게 커피를 만들고요, 한번 저어주고 나서 바로 그렇게 커피잔에다가 이제 커피를 따릅니다.
커피를 이렇게 진한 커피를 따르고 나서요, 바로 설탕을 이제 넣어줘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죠. 이제 설탕을 보통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찢어서 이렇게 넣는데, 바로 그 설탕을 흘리지 않고요, 아주 잘 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죠. 내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가운데를 뜯으면요, 아주 이렇게 흘리지 않고 설탕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스트라파자토라는 뜻 자체가요, 스크램블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휘젓다라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 이렇게 휘저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끝에 시계 방향으로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커피를. 잘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달콤한 코코아 가루를 이렇게 듬뿍 뿌려줍니다.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위쪽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요, 듬뿍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시는 거죠. 되게 쉽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나폴리의 스트라파자토 어떤 맛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감브리뉴스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이렇게 스트라파자토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메뉴판엔 따로 없는 메뉴거든요. 옛날부터 그들이 VIP 고객한테만 이렇게 선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님이 가셔가지고 이곳에 굉장히 자주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맛보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폴리에 내려가면요, 이 스트라파자토를 꼭 먹기도 하거든요. 정말 맛 자체가 마약 같은 맛이에요. 굉장히 달콤한데 그 달콤함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커피의 쌉싸름함이 그 달콤함을 없애줘요. 그래서 계속 입안에서 커피향과 함께 그 달콤함이 남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나폴리를 가시게 되면요, 꼭 이 감브리뉴스에서 바로 이렇게 스트라파자토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 감브리뉴스에서는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제 최초의 시작은요, 이 감브리뉴스, 이 카페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카페 소스페소라고 불리는 문화예요. 카페 소스페소란 뜻 자체가요, 그냥 맡겨놓은 커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침에 이제 우유가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깨우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랑스, 그리고 다양한 또 이런 착취와 함께 이런 정복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까지만, 특히나 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곳이 또 나폴리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난하고 배를 굽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요, 바로 감브리뉴스에서 카페 소스페소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2잔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한 잔은 제가 마시고요, 한 잔을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놓는 커피라는 거죠. 맡겨놓는. 그러면은 지나가던 이제 이런 팻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스페소가 있다라는 그 팻말을 보고요,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이런 뭐 빈민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누군가가 맡겨놓은 커피를 무료로 그렇게 마시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침에 이제 커피 향 가득한 이 모습으로 아침을 열었던 이탈리아인이라면요,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스푼디노라고 해서 간단한 샌드위치라든지 빠니니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 빠니니가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미나게도 16세기 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빠니니가 이탈리아 요리책에 실려 있긴 한데, 유행하기 시작했던 건 언제였냐면요, 1980년도에 밀라노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 또 빠니니이긴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요, 이 빠니니에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푸드라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건강식으로 먹는 이
빠니니가 아닐까, 요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칠리아에 갔더니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 빠니니 자체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슬로우 푸드 장인이 만드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제 시칠리아 시라쿠사에 가면요 우리 보르데리라고 불리는 가게가 있습니다. 빠니니 대표적인 빠니니 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째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과 함께 빠니니 집을 이어내 오시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죠? 이게 빠니니 들어가는 3분의 1 재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만드는데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 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는 대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앞에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 20분이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걸렸어요. 지금 현재 보이시죠? 이렇게 10분을 만듭니다. 빠니니 하나 만드는데. 근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돈 5유로. 지금 우리나라도 한 7,000원 정도?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제가 직접 받은 빠니니거든요. 그때 만들었다. 빠니니가 절반 크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밥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를 정도로 푸짐한 이런 빠니니. 10분 동안 정말 이런 정성, 우리 일명 손맛이라고 얘기하죠. 이 할아버지 손맛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빠니니야말로 진정한 이탈리아의 이런 슬로우 푸드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칠리아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은 현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빠니니로 이제 이렇게 점심을 때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보통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먹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샐러드라든지 특히나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남쪽의 대표되는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피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피자를 많이 먹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남쪽이 피자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폴리 피자. 첫 탄생이라고 얘기하죠.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나폴리 피자의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이 레시피가 남겨지기도 했었는데 유명한 이유는요. 피자에 들어가는 건 되게 단순하죠. 그냥 일단 밀가루,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은 토마토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만난 게 다 나폴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근에서. 첫 번째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면은 베수비 화산 보이시죠? 그 아래에 서기 79년에 폼페이를 삼켜버렸던 대폭발 이후에요. 바로 그 화산재와 함께 풍부한 광물질이 바로 그 주변 인근을 덮게 되면서 굉장히 토양이 비옥합니다. 거기에서 특히나요, 바로 이러한 또 기후적인 조건에서 우리 일명 두럼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조리를 했을 때 굉장히 쫄깃한 맛과 함께 고소한 배로 전해지는 게 두럼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럼밀을 빻아놓은 걸 뭐라 부르냐면요, 세몰리나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몰리나를 이용해서 피자라든지 파스타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맛이 더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마토입니다. 원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재배되지 않았었죠. 스페인이 이제 신학로를 개척한 이후에 바로 남미에서 가져왔던 게 바로 또 토마토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토마토가 붉은 색을 띄었었기 때문에 혹시 금단의 사과, 즉 선악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먹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알록달록한 그 색상이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그냥 조경용으로 바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1500년도에 이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를요, 스페인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 토마토까지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 나폴리 인근이 워낙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라났던 토마토가 굉장히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맛있게 익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조금씩 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고요. 1700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한 요리사에 의해서요, 토마토를 이용한 바로 요리 책, 레시피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토마토 요리로 이제 많은 음식들이 소개되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짜렐라 치즈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릉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반 소나 염소 이런 것들 가축들을 많이 이제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쪽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뭐가 많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습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소들을 많이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물소 우유로 바로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남부 이제 이탈리아, 특히 나폴리 인근으로 가면요, 실제 생 모짜렐라 치즈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는데 크기가 제 얼굴만한 크기, 정말 상상이 되세요? 정말 얼굴만한 크기로요, 굉장히 한 입 베어 물면요, 굉장히 우유 맛이 가득하면서 그 씹는 식감은요, 고기를 씹는 식감이랑 비슷해요.
그래 거기에 간단하게요.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소금만 조금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재료 자체가 다 신선하고 굉장히 맛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었던 피자도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 밀가루 도우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 그리고 모zzarella 치즈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마르게리타 피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름의 유래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빅토리오 엠마뉴엘레 2세 그의 아들이었던 2대 국왕이었죠. 바로 움베르토 1세 그의 부인이 바로 이 마르게리타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피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천한 음식이라 여겨졌대요. 아무래도 어때요? 손으로 먹고 뭔가 이렇게 소스가 묻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평민들이나 먹는 천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가 이 마르게리타가 1889년도에 나폴리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 피자를 먹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마르게리타 바로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든 곳이 아직도 나폴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들고 있고요. 브란디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라파엘레라고 불렸던 바로 이 인물이요.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나폴리 피자를 바로 그렇게 또 제공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은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저녁은 어떻게 즐길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녁은요. 저녁 전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페르티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일명 식전주라는 바로 그런 것들을 즐기는 타임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 해피아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5시부터 7시 사이에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만나가지고요. 간단하게 뭐 도수가 낮은 알코올들 있죠.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칵테일이라든지 스프리츠 같은 이런 것들을 스낵 종류와 함께 아니면 프로스토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곁들여 먹는 바로 그런 타임이 있는데 실제 가장 요즘 최근 들어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스프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인싸라고 얘기하죠. 인싸들 사이에서 바로 이렇게 지금 와인잔에 우리 오렌지 색깔의 바로 술이 담겨져 있죠. 바로 이 스프리츠를 많이 먹는데 대표적인 이탈리아 스프리츠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 술이라고 한다면요. 아페롤, 깜파리, 셀렉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특히나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요 아페롤이라고 불리는 바로 요 이제 술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깜파리는 도수가 한 25도 정도 되거든요. 좀 더 쌉싸름한 맛과 알코올의 진한 향을 또 느낄 수 있는 술이고요. 아페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11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또 이렇게 가볍게 마시기에 좋은 스프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저 꼭 추천해드려요. 혹시나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과 집에서 만났을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밖에서 만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다가 이렇게 즐기실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재료는 3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일명 프로세코. 요거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인데 단 주의하실 거는요. 요거 구입하실 때 단맛이 없는 스파클링 와인들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코라고 해서 스파클링 와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페롤 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탄산수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면은 이제 오렌지 슬라이스 이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요 3대 2대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세코 3, 아페롤 2 그리고 탄산수 1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이 오렌지 하나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신다면요 아주 즐거운 바로 이런 저녁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뭐 먹고 마시는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서로 감정들을 교류하고 바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즐기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함께 먹는 게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하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프로시토라고 불리는 바로 이 생햄 아시죠? 이탈리아의 생햄을 이제 프로시토라고 하는데 보통 이 염장 기술은 뭐 고대 로마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로마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토스카나 인근에 에트루리아라고 불렸던 로마인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던 선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염장 기술들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이제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프로스토 생산지가 파르마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유가 바로 18세기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 파르마 공국에 우리 일명 구엘리모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프로스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될 거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바로 이 파르마 지역에 대규모의 프로스토 공장 건설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바로 이 공장에서 대량의 이 프로스토가 생산되고 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해서 지금 파르마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퓨르스를 먹는 방법이 되게 염장이니까 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해드리는 게 뭐였냐면요. 달달한 멜론과 함께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일명 우리 단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맛으로 우리 이렇게 아페롤 스프리츠 하나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함께 또 나른한 오후를 한번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 우리 일명 또 아까 잠깐 아페리티브라고 얘기하죠. 친구들 저녁 식사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간단한 담소를 나누면서 바로 이러한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은요 굉장히 푸짐하게 먹는다라고 했었죠. 정찬으로 이렇게 먹는 게 이탈리아 저녁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안티파스토라고 해서요. 우리 일명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하죠. 입맛을 돋궈주는 이런 음식들을 먹죠. 뭐 오른쪽에 보면은 브루시케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로 왼쪽에 이제 해산물 샐러드 그리고 바로 이런 각종 이제 이런 채소들의 이렇게 그릴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입맛 돋구는 모습들이 많은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남부 유럽에서만 이런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뭐 오징어라든지 문어 같은 경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징어, 문어 자체는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설을 한번 들어보셨죠? 크라켄의 전설이라고 해서 북유럽에서는요. 실제 이런 오징어라든지 문어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로 많이 묘사가 돼가지고요. 각종 선박들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 우리도 알고 있죠. 뭐였냐면은 이제 인어공주에서 마녀로 나왔던 게 우리 문어의 이제 모습으로 마녀가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악당으로 마찬가지로 문어의 모습들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인식으로 남겨져 있던 게 이런 이제 문어라든지 오징어였기 때문에 북유럽에서는 이렇게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우리 예전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비늘에 있지 않은 생선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거의 이렇게 오징어라든지 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았는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퍼지기 이전에도 이미 바로 이런 문어라든지 오징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늘날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바로 이렇게 살짝 입맛을 돋구는 바로 이런 우리 에피타이저, 안티파스토를 먹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요리죠. 프리미피아티라고 해가지고요. 파스타, 일명 우리 탄수화물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사실 파스타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분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탈리아 파스타 말고 먹을 게 없나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파스타 자체에도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파스타들을 또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고 가시는 거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뭐 파스타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이렇게 파스타가 널리 유통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기원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마르코폴로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전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통설로는요 시칠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통 아랍인들에 의해서 시칠리아로 전파되었고 그 시칠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파스타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에 바로 파스타 특히나 이탈리아가 파스타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기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에 시칠리아는요 아랍 북유럽, 우리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왔던 아랍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당시였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두런밀을 생산해내게 되면서 아무래도 항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들은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한 그리고 쉽게 상하지 않는 검 파스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다 식량으로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적인 조건이 시칠리아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곳에서도 검 파스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시칠리아가 지중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으로 많이 활용했던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노바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칠리아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노바라든지 북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파스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라고 한다면요. 시칠리아가 제노바 바로 이런 곳에서 바로 이런 검 파스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파스타가 만들어지는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치즈라든지 아니면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재료에
또 소스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한다면요. 남쪽에는 아무래도 지중해 바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식재료들이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소스들이 다양화됐던 게 또 이탈리아 파스타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것만 먹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뭐였냐면요. 이렇게 프리미피아드를 먹고 나면요. 이제 본식이 남았어요. 뭐냐? 세콘디피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단백질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스타까지 먹고 나면요. 이제 본식으로 보통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생선구이, 바로 이런 것들 단백질을 섭취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이제 돌체라고 해서 달달한 디저트를 먹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일명 식후주라고 해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마 리몬첼로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센노란 술. 보통 도수가 25도에서 한 40도 정도 굉장히 높은 도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모금 마시면요. 굉장히 소화작용을 잘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식사 시간은요. 한 2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11시까지. 근데 어떻게 이런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음식을 먹는 행위가 그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녁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행복의 척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그날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요. 서로의 감정들을 교감하면서 바로 그런 분위기를 즐기며 2-3시간 식사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저녁에는 이런 만찬들이 또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우리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이제 미식의 천국이 이탈리아였다 한다면요. 반대로 영국. 금욕적인 식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 영국, 제가 이제 영국 처음 갔을 때 가장 실망한 건 영국 음식이었어요. 정말 듣긴 들었지만 실제 이럴까라고 했었는데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는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 음식 뭐가 있을까? 아마 또 생각나는 게 손꼽아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악평을 받아오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 음식에 대한 많은 말들이 전해져 오죠. 어떤 말들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우리 영국의 수상 너무 유명하죠. 윈스턴 처칠은요.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먹을 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리 전으로 말이죠. 조리 후가 되면은 그 맛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롬 케이라고 불렸던 이제 영국의 극작가죠. 대영 제국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다만 음식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군요. 아마 컴플렉스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나라도 이딴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음식을 뺏어먹고 말지, 이런 얘기까지 나누는데 사실 영국 음식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섬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해서 더 음식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북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거칠기도 거칠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는 인식 자체가 식량의 보호가 아니라 뭔가 암흑과 죽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크라켄이라는 그런 전설에 바로 이런 괴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술이 발달하기도 했어도요. 바로 그런 바다 자체는 그냥 항로로만 사용했었지 그곳에서 뭔가 이런 식재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이 고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기후적인, 지리적인 이런 요건 때문에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았던 거죠. 대부분의 경작지에서는요, 보리, 밀, 감자, 바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었고요. 옛날부터 그들은 고대 때부터 이제 사냥을 통해서 고기 먹는 이 육식의 이런 식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고기만으로도 충분히 영양 섭취가 가능하죠. 그래서 별다른 다른 것들이 없어도 고기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냥 식재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냥 좋았기 때문에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갔기 때문에 영국 음식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1500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교도가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특히나 이 청교도는 금욕적인 생활들을 굉장히 강요했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차려진 바로 이런 식사 시간이라든지 오랜 과정을 거쳐서 요리를 준비하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좀 비웃는 그런 문화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제, 바로 이런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영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투박한 심플한 그런 요리들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일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땠을까요? 뭐 조리 시간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만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국 이 음식 자체가 다양성을 잃고요. 그렇게 그냥 값싸고 저렴한 그리고 그냥 손쉽게 우리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조금씩 발달하면서 남겨졌기 때문에 이런 오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런던, 우리 영국 하면은 이렇게 영국 음식이 악명이 높은데 유명한 셰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바로 우리 또 화면상에 보이는 이분들이죠. 우리 고든 램지, 제이미 올리버,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인데 사실 또 그러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다른 나라 문화, 식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좀 더 맛있는, 특히나 그들이 대영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었고 이런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해가지고요.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이 고급 레스토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든 램지나 제이미 올리버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금융과 경제 도시이기도 하죠.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화려한 경제 부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보니까요. 사실 바로 이러한 또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는 저 하이 퀄리티의 바로 이러한 또 레스토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유명 셰프들이 나왔던 바로 그런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음식이 이렇게 좀 맛이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가정식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이 퀄리티의 이런 레스토랑을 찾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좀 얘기한다면은 정말 자취생들이 우리 일명 간단하게 먹는 바로 혼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요. 굉장히 그냥 간단한 이런 조리 방법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또 모습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가정식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바로 지금 없고 그것 때문에 영국 음식이 좀 맛이 없다라는 오명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국 음식이라 얘기한다면은 사실 잉글리시 블랙버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침 식사.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가장 음식을 잘 먹는 거는 아침 식사를 3번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인들 중에서 아마 가장 우리 아침을 푸짐하게 먹는 나라가 아마 영국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짐하게 먹는다고 해서 뭐 다양한 조리법을 가해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빵과 그다음에 우리 에그 프라이 그리고 뭐 콩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조리법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열량 섭취를 많이 하는 바로 그런 또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죠.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많이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또 모습으로 아침을 푸짐하게 먹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남겨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전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또 고기 요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뭐 이 고기 요리는 옛날 고대 때부터 그들이 이런 목축을 통해 가지고 또 특히나 사냥을 통해 가지고 고기 먹는 문화를 즐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많이 또 사라지긴 했어요. 왜 이렇게 약간 패스트푸드와 같은 바로 이런 음식들 우리 일명 피쉬앤칩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음식들이 발달했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요리를 하더라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조리하는 방법에서 바로 이런 음식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고기 요리를 할 때면요. 보통 2, 3일 동안 푹 고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조리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특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열악한 도시로 이동하면서 부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엌이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또 하나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간단하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사 먹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그런 음식들이 이제 즐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렇게 영국 음식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자체가 피쉬앤칩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 피스앤칩스가 유명해졌던 이유가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뭐냐면 면직공작물에서 부산물로요. 이런 면식류가 굉장히 값싸게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이제 이런 이 식용유로 인해서요. 튀김 요리가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나 튀김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 시간도 굉장히 길게 만들어주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누구나 이런 특히나 또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렴한 감자와 생선들을 튀겨서 이런 파는, 그리고 마찬가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늘어나게 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저급한 음료로 저급한 이제 식문화로 자리 잡았던 게 이제 피스앤칩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이렇게 이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기 시작하자 영국 정부에서는요 식료품 보급제를 이제 실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보급받을 수 있는 식재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급제에서 제외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감자와 생선, 저급한 생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어떻게 했냐, 피스앤칩스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이제 퍼져나갔다. 바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요. 바로 이런 산업화의 영향과 여러 가지 기후, 이런 또 여러 가지 조건,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로 영국이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요. 영국 하면 너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바로 홍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국 하면 홍차의 나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홍차, 아무래도 사실 왜 홍차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냐라고 한다면요. 물에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물이 조금 그렇다고 하죠.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을 마시는 것, 특히나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었고요.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그냥 탈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콜레라 또 얘기 잠깐 드리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요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요 온 거리에는 술에 취해서 물보다 이제 거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거리에 취해서 바로 그런 또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 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차에 있는 효능, 향균 작용으로 인해서요 각종 세균들을 막아주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영국의 차 문화가 퍼질 수 있게 된 거였죠. 처음에 차가 보급된 거는요 언제부터였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1600년도라고 얘기하죠. 1610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본인들이 즐겨 마셨던 녹차가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전파된 건 녹차였어요. 그러다가 일본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공급이 중단되자 본격적으로 이제 항로를 중국으로 돌려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바로 차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우리 영국은 홍차일까요? 녹차가 아니라 처음 들어왔던 건 녹차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영국의 물에는요 석회질과 함께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녹차를 우려내기에는요 녹차가 잘 우려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홍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그 홍차를 그 물과 함께, 미네랄 풍부한 물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짙게 깊은 맛을 내는 그 차 맛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홍차가 굉장히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홍차가요 어떻게 귀족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1662년이었죠. 바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여인입니다. 찰스 2세와 결혼을 했던 포르투갈의 공주였죠. 캐서린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요 바로 자신들이 이제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브라질에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은간 맞바꾸는 하나의 작물이 있었던 설탕이었어요. 설탕과 함께 고급스러운 차를 배 한가득 싣고 결혼 지참금으로 바로 영국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차, 설탕 둘 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곁들면서 귀족들의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류층들의 이런 호화로운 차 취미 생활이 그녀의 이제 이런 결혼 지참금 이후에 퍼져나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또 이 차가 확대될 수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요. 1657년 런던에서요. 이 커피하우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던 토마스 게러웨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이제 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요. 뭘 하기 시작했냐.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 이 차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차에는 아까 향균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둬서요. 그때 당시에 이 게러웨이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런 병을 막아준다. 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서민들까지 이렇게 널리 보급되는 바로 그런 또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바로 어떻게 널리 보급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요. 1860년도에 와서였어요. 그래서 1860년도에 와서 영국인들이 인도 아삼 지역의 홍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입량도 충분히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많이 낮아진 탓에 바로 일반 서민들도 바로 그런 효능들을 알고 또 이런 우리 수질이 안 좋다 그랬죠. 바로 그런 또 물 대신에 그리고 술 대신에 바로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홍차가 널리 퍼져나가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일명 우리 토마스 트와이닝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에 의해서 트와이닝스라고 불리는 바로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최초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우리 이 티룸이요 170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바로 이 런던의 그 자리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들이 있는 거 볼까요? 되게 우리 또 많은 이제 영국에서 우리 맛볼 수 있는 차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유럽에서는 모닝커피를 마신다면요. 영국에서는 이제 아침을 깨울 수 있는, 아침 식사할 때 아침을 깨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를 마신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애프터눈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영국의 귀족 문화에서 유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에서 5시쯤 그 사이에 차를 다가와 함께 달콤한 이제 디저트와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건데 18세기에 이거는요 영국에서 한 안나 마리아라고 불렸던 공작 부인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출출함을 달래고자 차와 함께 바로 이런 샌드위치라든지 스콘 이런 그런 것들과 함께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애프터눈티라는 바로 그런 또 별칭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얼그레이 아니면 다즐링이라든지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실론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즐겨 마시면서 바로 영국의 홍차의 나라가 됐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 되게 재미나게도요. 우리나라의 붕어과 찍먹 바로 이러한 논란이 있다. 탕수육의 논란 아시죠? 근데 영국에서는요. 바로 이 밀크티, 홍차를 통해서 이 밀크와 함께 먹는 밀크티에도요. 우유 먼저, 홍차 먼저 바로 이러한 지금 의견들이 100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의 이제 우유를 먼저 넣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넣어야만 마찬가지로 그 찻잔 굉장히 예전에는 또 고가를 많이 사용했었죠. 아름다운 그 찻잔이 뜨거운 열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영롱한 색깔들을 많이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홍차를 먼저 넣고 나중에 우유를 붓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우유를 먼저 넣으면 우유 양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홍차를 넣고 우유를 따라야만 자신에게 딱 알맞는 바로 이 밀크의 양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한 밀크티를 먹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겠죠. 자, 어쨌든 말해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역사 특히나 이 홍차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홍차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런 수요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기도 했었죠. 아까 우리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편 전쟁을 들 수 있고 또 이 차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면서 보스턴 차 사건이 또 생겨나기도 했었고 이처럼 하나의 바로 이 음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던 바로 또 이 모습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요 이런 영국의 이런 홍차 말고 또 프랑스로 한번 넘어가서 프랑스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빵과 혁명이란 이름으로 잠깐 한번 불렸는데 우리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우리 어때요? 사람들 파리지에 이제 봉투에 바게트 하나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식사 대용으로 하는 간편한 그냥 이런 이제 빵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프랑스인들에게서 빵은요. 계급과 혁명, 평등 바로 이런 역사가 담긴 이런 음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빵은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부들은 딱딱한 검은 빵만 먹었어요.
이 검은 빵은요, 보통 이제 뭐 워낙 또 저급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요, 도토리라든지 먹어서 나는 나무 껍질, 특히나 톱밥까지 막 넣어가지고 굉장히 질 낮은 이런 빵들을 구워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 얼마나 딱딱했는지요, 어떤 책에 보면은 도끼로 이것을 이렇게 또 쳐서 먹었어야 됐다라고 할 정도로, 잘라서 먹었어야 할 정도로 저급한 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귀족들은요, 이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바로 이러한 또 빵을 먹었더라는데, 그 이유가요, 당시의 귀족들은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은 굉장히 열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빵을 먹어야만 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은요, 신이 이렇게 하얀 빵을 만들어낸 거는 우리 이 귀족들을 위해서 귀족들의 이런 고상하고 이런 연약한 소화기관을 바로 이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들에게 이 흰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예 엄격하게 이런 계급차에 따라서 빵을 먹는 것들을 나눠 나가지고요. 아예 이 빵 자체, 특히나 이런 뭐 평민들이 이런 하얀 빵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떤 뜻이었냐? 신의 뜻에, 그래 그들이 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의 뜻에 어긋날 뿐더러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윤리나 기강을 해치는 바로 그런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있죠? 빵 하나를 훔쳤는데 19년의 옥살이를 하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배경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이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데죠. 그때 당시에 바로 이 2년 전까지요, 프랑스는 어떠한 이 모습들을 띠고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2년 동안 연속으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이런 저급한 빵까지 먹었던 평민들이었는데, 바로 이때 흉년이 들면서 빵값이요, 그런 저급한 빵 자체가 하루 임금의 거의 88%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추가가 되었냐고 한다면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바로 탈피하기 위해서 또 이런 프랑스 왕정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불합리한 세금이었다고 얘기하죠. 바로 소금세를 걷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그 소금에 대한 간접세를 지불하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흉년까지 들어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소금세며 바로 빵값까지 폭등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불평등에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이런 빵과 소금세가 절대적으로 뭐 이런 혁명에 영향을 끼쳤던 건 아니었지만요, 프랑스 왕정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기엔 충분했던 바로 이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었죠.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4년 후에요,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고 국민공회에서는요, 바로 그들이 외쳤던, 그리고 바로 신분의 차이를 갈라놨었던 이 빵을요, 빵의 평등권을 실현하면서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똑같은 바로 그런 빵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요, 빵의 평등권을 실현하게 되면서 빵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권리를 찾고 그 평민들의 바로 이러한 또 권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로 이 프랑스 빵 하면요, 굉장히 유명한 게 또 우리 바게트나 아니면 크로아상이나 브리오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또 가장 일단 생각이 나는 게 또 바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바게트의 유래는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장작더미에서 지게에 담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나폴레옹 시대에 이제 군인들이 러시아로 원정 갈 때 나폴레옹이 이 군인들에게 바지에 넣어가지고 길게 간편하게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게트가 만들어졌다. 바로 이런 설도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구울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게 이 바게트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요, 천연효모 르방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르방을 사용하게 되면요, 빵을 24시간 반죽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빵사들의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쪽잠을 자면서 3시간마다 효모를 계속 바꿔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반죽이 완성이 되면요, 아침이 되어서야 이 빵을 이제 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노동 시간의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요, 점점 제빵사들의 이제 이런 이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이 제빵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을 하나 제정해요. 저녁 10시부터 바로 새벽 4시까지는 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 제빵사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서둘러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빵을 만들려면요, 이전에 그들이 먹었던 동그랗고 넓적한 그 빵이 아니라 길쭉하게 빨리 구워낼 수 있는 그 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게트,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뭐 확신하게 바게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뭐 아까 얘기 드렸던 프랑스 혁명 이래 뭐 정치적인 이유이건, 아니면은 간편하게 빵을 구우려는 뭐 경제적인 이유였건, 아니면은 제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이런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받는 바로 이 빵 자체가 바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게트는요, 그냥 단순한 빵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에게는요, 뭐 빵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프랑스 혁명의 이념 정신이 깃든 바로 그런 또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바게트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빵 하나로 바로 이러한 인권을 만들어내고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자유를 찾았다, 바로 그런 또 이야기가 프랑스에 남겨져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나라로 가볼까요? 독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맥주가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까 우리 홍차로는 전쟁이 일으키기도 했지만요, 이 독일 맥주로는요, 전쟁을 멈추기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잔의 맥주로 전쟁을 멈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벨기에 플랑드르 평원에서 90m 사이를 두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전쟁에 참가했던 그들은요, 이렇게 몇 개월 내에 그냥 굉장히 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어서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이 전쟁은 제자리 걸음하고 참호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겨울이 이윽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참호 속에서 조용하게 각각의 진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그때 갑자기 독일 진영에서 참호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었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했었대요. 점점 그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영국 참호까지 그 캐롤 소리가 들렸었고, 그들은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앵콜을 외치면서 그런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용기 있는 독일 병사가요, 갑자기 한 손에는 트리와 함께 한 손은 맥주를 들고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영국 진영으로 바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던 영국 군인들이 총구를 겨눴는데 그는 얘기하죠. 너희들이 총구를 내리고 나오면은 내가 맛있는 독일 맥주를 나눠줄게. 우리 같이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크리스마스였죠. 아무래도 그런 또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영국군은요, 총구를 내려놓고 바로 그렇게 우리 참호를 바깥으로 나가서 독일군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악수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요, 실제로 기념사진까지 찍으면서 축구 경기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가지고 왔던 바로 그 맥주, 실제로 그때 그 맥주는요, 아무래도 좀 맛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급한 맥주가 보급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굉장히 맛있게 바로 그 맥주를 마셨다라는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말에 그렇게 크리스마스 기적이 맥주 하나 때문에 이뤄졌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음 날까지 협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상부에 보급되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많은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주가 전쟁을 멈추기도 했던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독일에서 이런 맥주가 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보통 북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이곳은 와인이 더 유명하기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고대 로마 때부터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가 전해졌었고, 딱 적합한 기후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특히나 또 우리 카톨릭의 영향으로 신의 음료라고 얘기하죠, 와인 문화가 많이 발달한 반면에 이제 이 게르만들이 살던 지금의 독일이나 북유럽 쪽은요, 바로 이런 와인을, 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부적절한 바로 그러한 또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빵을 이용해서 바로 빵을 발효시켜 만드는 맥주를 더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인들은요, 굉장히 맥주 자체를 저렇게 야만인들이 먹는 저급한 음료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천시하는 문화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맥주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유럽 사회에 전파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카를로스라고 불렸던 인물, 샤를마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바로 이 맥주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었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카를로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맥주를 너무 좋아했었대요. 일명 맥주 덕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당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얻었었고 그 땅에다가 자신의 이제 힘을 더하고 마찬가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원을 굉장히 많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끝냈던 게 아니라요. 거기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양주장도 세우고요. 정치, 종교, 학문을 집대성한 바로 그러한 아주 명망 있는 곳으로 키워냈던 게 수도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수도원에서 바로 이 맥주 덕후답게요. 카를로스가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수도원을 돌 때마다요. 얼마나 맛있는 이제 맥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가장 맛있는 이제 맥주를 만들어냈던 곳에는요. 이제 상을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맥주를 좋아하게 되면서 바로 이런 유럽 곳곳에 또 수도원이 세워졌고 맥주가 전파되는 이런 계기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맥주 장인은요, 바로 수도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수도사들이면 아주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웬 맥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맥주를 마시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사실 수도자들에게 1년 동안 가장 고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기 바로 그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철저한 금욕적인 바로 그런 금식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허기를 달랠 만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까 금식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시는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로 이 영양분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중세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바로 수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맥주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독일에 이제 1516년에 맥주 순수령이 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중세로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요. 도시가 발전하고 길드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맥주 양조가 수도원에서 일반 서민들 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서민들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다양한 또 이런 그게 있다, 이 입맛에 이제 또 이런 구매욕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맥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실스러운 맥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물보다는 이제 맥주가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렸었죠. 수질 자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물보다는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점점 퍼져나갔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양주향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이 부족하게 됐던 거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밀도 부족한데 맥주를 만들겠다고 밀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당연히 밀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빌헬름 4세는요. 바로 1516년에 맥주 순수령을 발표하게 되죠. 3가지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보리, 홉. 이 3가지만 넣어가지고요. 바로 그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맥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렇게 제약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렇게 3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검승부라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3가지만으로 바로 순수한 맥주에 바로 그런 명맥들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바로 이런 맥주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독일 맥주를 최고의 맥주로 꼽는 이유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독일 맥주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옥토버페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독일의 맥주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옥토버페스트 자체가 10월 축제라는 의미예요. 예전 바로 여기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맥주 순수령에서 홉을 넣는 이유. 그때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홉 자체가 상하는 걸 우리 방지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홉을 잔뜩 넣어가지고요. 보통 3월에 맥주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거쳐서 그들은 아껴서 여름까지 상하지 않게 홉을 가득 넣어가지고 마시다가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맥주가 있겠죠. 그거를요 10월이 되면 다 마셔야 됐기 때문에 바로 남아있는 이 맥주를 가득 다 마시는 이런 풍습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시작의 기원은 언제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1810년에 바로 이때
바이에른 지역의 미넨에서 바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에른의 세자였던 루트비 1세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결혼식을 열게 되면서 결혼 축하로 경마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경마 경기에서 이런 맥주라든지 이런 아니면 축제들 분위기가 어우러지게 되면서, 그리고 아까 이전에 이제 10월에 남아있는 이제 이런 맥주를 가득 먹는 이런 풍습들과 결합이 되면서 옥토버 페스트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로 이 독일인들은요, 자신네들의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죠? 사실 맥주 순수령이라고 얘기한다면 큰 제약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요, 훌륭한 맥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을 또 마이스터 제로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바로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들의 전통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맥주 하면은 독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토버 페스트까지 이렇게 그들의 축제로 하나로 만들어내면서요, 그들의 이러한 맥주, 사랑하는 맥주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또 열광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생산하는 맥주가 이런 또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들만의 맛을 지켜내고 이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독일이 맥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또 이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요, 뭐 이렇게 우리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음식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었었고, 어떻게 그들의 또 이런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 우리 식문화로 남겨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식문화 자체로 우리 먹는 행위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서로 바로 감정을 교감하고, 아까 얘기 드렸었죠, 바로 그러한 또 분위기 속에서 더 맛있게 음식을 먹는 바로 그런 또 모습들도 있었고요. 빵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다라는 바로 그 평등 이념으로 그들은 자유를 갈구하기도 했었고, 바로 이러한 맥주를 통해서 또 온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식문화 자체가 어쩌면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정체성, 그 모습 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하나하나의 그 나라별로요, 각각의 식문화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 역사 안에서 어떠한 또 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다가오는 주말, 이제 우리 추석을 지나셨으니까 물론 이제 한식들 많이 드셨겠죠. 다가오는 주말에는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요, 한번 이탈리아 아니면은 프랑스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맥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식문화를 통해 또 유럽의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요, 잠깐 제가 소개드렸어요. 가장 좋아하는 도시 얘기를 드렸었죠. 그 도시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